네, 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오늘은 노력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너무 열심인 나를 위한 애쓰기의 기술, 올리비에 프리올 지음, 조윤진 옮김, 다른 출판사입니다. 다른이라는 출판사. 이 책은 목차를 읽어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가며 부분에는 때로 노력은 무용할 뿐 아니라 비생산적이기까지 하다. 네. 예, 들어가며의 내용을 보면 노력이 비생산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걸로 이 책의 어떤 키워드를 유추할 수 있겠죠. 네. 열심히 살지 말자라는 책이에요. 네. 근데 읽다 보면 그게 전체적인 어떤 단편적으로 그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 몰입에 집중과 몰입하는 어떤 환경, 그리고 그거 어떤 상태에서 그걸 할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애써서 노력해서 목표 잡고 하는 것들은 진정한 집중의 상태에 다다르지 못한다. 그래서 편안함과 무의식적인 어떤 행동의 지속성, 뭐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할 때, 그리고 또 적당한 휴식을 가질 때, 그때 존재로서 나의 무의식적 행동에 의해서 몰입의 상태에 가게 되고, 그 순간 진정한 창조가 일어나고 나다운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느낀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책을 읽어보시고 다른 느낌들도 가질 수 있으시니까요. 네,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소 이 책은 좀 추상적인 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다른 어떤 데이비스 호킨스 박사의 어떤 성공은 당신의 모든 것, 뭐 이런 것 책들, 그동안 읽었던 책들이 조금 더 구체적이었다면, 이거는 그냥 대화하듯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있고, 이 책이 서사 자체가 지피라는 동기 자체가 대화하다가 이렇게 쓰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목차를 읽어드릴게요. 1. 계속하기. 앞을 향한 시선이 우리를 지탱하는 줄이다. 2. 시작하기. 우리는 망설이기 때문에 길을 잃는다. 3. 1만 시간의 유혹. 원하면 이룰 수 있다가 아니라 이룰 수 있다면 제대로 원한 것이다. 4. 성공의 순간. 신은 노력하지 않는다. 5. 자세 찾기. 자세 찾기. 이완된 몸이 긴장된 몸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 요게 이 책의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세 찾기. 이완된 몸, 편안함. 이게 굉장한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6. 버티기의 기술. 우리를 말하고 춤추게 하는 건 의무감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다. 7. 생각 멈추기. 과도한 생각은 존재 전체를 오염시키고 심지어 위협한다. 네, 오늘은 7 부분을 읽어볼 건데요. 네, 이따가 읽고 8. 오토바이가 왔네. 8. 목표하지 않고 이루기. 어떤 목표는 간접적인 방법으로만 달성될 수 있다. 9. 집중의 비법. 너무 열심히 보려고 하면 오히려 보지 못한다. 10. 꿈의 힘. 진정한 노동자라면 누구든 몽상가다. 네. 오늘은 챕터 7의 생각 멈추기 중에 일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부분을 읽냐면 제가 이 부분에 가장 밑줄을 많이 쳐놨어요. 네. 중간부터 이게 좀 챕터가 단락이 좀 다 길어서, 문장도 길고 단락이 길어서 중간에 어디부터 읽을지가 좀 애매해요. 근데
대뜸 시작해도 중간 읽다 보면 내용이 좀 이해되니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로 트윈타워 건너기에 도전한 필리프 프리티는 45분간의 묘기를 선보인 후 마침내 지상에 발을 내디던 순간 곧바로 체포되었다. 그가 경찰서로 연행되는 중에 미국 기자에게 받은 첫 번째 질문은 왜 그랬습니까? 였다. 프티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이유랄 게 있나요? 이유가 있었다면 이 세상에 고개사라는 것이 존재했을까? 고개사라는 것이 이 물을 가치도 없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네. 필리프 프티는 고개사입니다. 네. 도대체 누가 400m 상공에서 줄을 타며 목숨을 걸 이유를 찾을 수 있단 말인가? 고기사에게 생각은 독이다. 줄에서는 생각하는 순간 떨어진다. 그러므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말이 쉽지 어떻게 하면 생각하지 않겠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무념의 상태를 머릿속에 떠올리기만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면 된다. 고개를 들어 정면을 바라보자. 한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감각을 줄 위에서 경험하면 깊은 행복감이 따라온다. 이 기적을 방해하려는 생각이 끼어들지 않는 한 행복은 끊이지 않고 지속된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일으키는 바람은 균형의 바람보다 더 강력하다. 생각은 독이다. 딱히 별 내용 없는 생각이라도 그렇다. 생각이란 계속 새로 불며 공격을 가하는 불균형 바람이라. 자신이 행동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그 순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든다. 그렇게 우리는 행위의 지점을 떠나 과거나 미래에 자기 자신을 던져놓고 이는 결국 추락으로 이어진다. 몽테뉴는 말하길 만약 철학자 한 명을 우리에 넣어 노트르담 대성당 건물 사이에 매달아 놓는다면 자신이 절대 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아찔한 광경에 압도되어 결국 겁을 집어먹고 꼼짝도 못할 것이라고 했다. 건물 사이를 걸어가기에 충분할 만큼 널찍한 대들보를 놓을지언정 이 세상의 어떠한 철학적 지혜도 그 위를 평지를 걷는 것처럼 걸어갈 용기를 주지는 않는다. 심지어 상상만으로 오금절여하는 이들도 있다. 파스칼 역시 그와 비슷한 의견을 펼치며 이성을 마비시키는 상상력의 힘을 인정한다. 만약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자와 벼랑 위에 판자를 놓고 서 있다면 그 판자가 아무리 넓다 한들 또한 철학자가 냉철한 이성으로 자신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들 결국 상상이 이성을 이기는 현상을 목격할 것이다. 그러한 상상 속에서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프티는 그 현기증 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생각을 조절하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생각에 맞서지 않는 것이다. 생각을 치워버리려고 애쓰지도 않고 생각을 품을 채로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는다. 다른 것들처럼 그냥 흘러가게 둔다. 숙고는 결국 자기 자신을 올가맬 것이기 때문이다. 숙고, 리플렉션. 숙고는 언제나 문제를 2배로 불린다. 접두사 RE에는 고집, 즉 타성적으로 기존의 것에 머무르려 하며 같은 곳에 문제를 쌓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결국 무언가 강제된 상태인 것이다. 강제. 매듭을 풀기 위해 마구잡이로 당기면 오히려 매듭이 단단해진다. 고집 또한 문제를 악화시키거나 심지어는 애초에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행동하기 전에 자신의 매듭부터 풀어야 한다. 그것에 대해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 네. 엊그저께 아버지 강원도에 계시는 농막에 다녀왔는데 거기 이렇게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문 지퍼로 되어 있는 문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지퍼 부분이 실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게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 뜯어져가지고 다이소 가서 이제 실 하나 사서 이렇게 꼬매고 왔는데 이 글을 읽다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 그 실을 오랜만에 중학교 때 가정 시간에 바느질한 이후에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그 실을 이렇게 바늘에 끼고 실을 쭉 빼면서 이제 바늘에 끼기 위해서 좀 자르는데 이 얘기처럼 되더라고요. 실을 이렇게 쭉 빼니까 그 실타래가 계속 쪼여들면서 점점 그 엉키고 설키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천천히 힘 빼고 풀고 했더니 이렇게 한 줄 한 줄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 기억이 갑자기 이 글을 읽다가 생각이 나네요. 네, 그래서 잠깐 떠들었습니다. 네. 자신의 매듭부터 풀어야 한다. 네. 네. 나중에 나오지만 이게 편안한 상태에서 이 모든 생각들도 그리고 무의식적인 어떤 생각들도 이제 발현이 된다라고 이제 후에 나오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이어서 하지만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가 있지? 어떻게 해야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단 말이지? 다시 어떻게 해야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단 말이지? 끊임없는 악순환이다.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보자. 개구리를 떠올리지 마. 그러면 어떻게 될까? 다행히 이런 모순은 당신이 그 생각을 실행하는 순간 사라진다. 생각하지 않는 비결은 머리가 아닌 몸에 호소하는 것이다. 다시 생각하지 않는 비결은 머리가 아닌 몸에 호소하는 것이다. 이성을 배제한 채 그냥 행동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의자에 앉아 적절한 자세를 찾는 일이다. 다시 루스탕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특정한 생각이나 감정, 감각을 억누른다는 뜻이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일들이 벌어진다. 일들이 벌어지게 두는 것은 한계치 없이 수용하는 상태와 같다. 시시콜콜한 것들까지 모두 기꺼이 받아들이면 나의 선호, 소망, 계획 따위는 사라지고 순수한 행위의 힘을 받게 된다. 행위의 원천이 되는 지점에 서는 셈이다. 그냥 일이 벌어지게 두는 사람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들에 스스로 끊임없이 맞추어 들어간다. 그렇게 이미 충만한 상태로 행위를 시작하는 것이다. 받아들임. 네. 이런 식으로 개념과 관련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은 행위를 생각이나 숙고, 결정의 결과물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 또 우리 자신을 삶의 주연이 아니라 구경꾼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프랑스와즈 사강이 말하는 축복의 순간이나 야니크 노아의 다시 오지 않을 법한 순간, 엘렌 그리모의 영접의 순간을 떠올려 보면 그것이 그저 일어나고 시작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행위의 지점에 이르게 될 때 그것이 저절로 벌어지면서 상황을 주도해 마치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일이 일처럼 발생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는 무심한 주의, indifferent attention의 물리적 상태를 재발견하는 개념으로 이것이 물리적으로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고 계획이 아닌 행위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목적이다. 계획이 아닌 행위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목적이다. 네. 우리가 언제나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것도 아니고
위기의 상황은 늘 급박하게 닥쳐오기 마련이라 이런 개념은 행위의 부름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일단 이런 상태에 친숙해지면 2006년 월드컵 결승전에서 파넨카 킥을 찼을 때에 지단이 그랬듯 즉각적으로 이를 재발견할 수 있다. 결정과 행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공을 차는 순간 지단은 이미 자신의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옳았다.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르게 오랜 고민 없이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단은 소크라테스가 그랬듯 내면의 소리이자 자신의 능력을 믿었다. 자기만의 주파수를 한번 찾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연결하기만 하면 된다. 라디오 방송국처럼 일단 올바른 주파수를 찾아보자. 네, 여기서 이제 주파수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주파수가 결국에는 내면의 나의 무의식적 어떤 어떤 알림, 진정한 내가 나의 존재의 이유, 이거는 각자 태어나면서부터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 내면의 소리를 듣고 경청하면 거기에 이제 근접할 수 있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동안 읽었던 책들과 교집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지금 보면 이 책은 프랑스 철학자가 쓴 책이에요. 근데 읽다 보면은 어떤 동양 철학적인 어떤 자연주의와 그다음에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그 무의식적 양자역학의 주파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신기했어요. 근데 다른 책들보다는 조금 더 추상적이어서 저한테는 좀 이해하는데 직관적으로 다가오진 않았어요. 이 책이 사실 저자가 계속 직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목표와 계획을 버리고 직관을 따라가라 라고 항상 얘기하는 게 키워드예요. 근데 반면 책은 그렇게 직관적이지 않았다. 제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뒷부분 갈수록 모든 것을 어떤 아우르는 철학이 있더라고요. 이어가 볼게요. 수월함은 주로 동물적 특성을 따를 때 발생한다. 본능은 생각하지 않고도 발현이 가능하지만 지성은 의식적이며 간접적인 특성이 있어 다루기가 힘들 때가 많다. 그래서 본능은 생각하지 않고 발현이 돼서 이제 지단이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단 생각하는 순간 이성이 작용한다. 본능에는 질문이 따르지 않는다. 그냥 행동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지성은 우리를 고민에 빠뜨리고 통제하며 따라서 행동을 저지할 수 있다는 위험이 언제나 존재하지만 일종의 백지 상태이자 지극히 행복한 무지 상태인 본능은 생각하지 않고도 발현될 수 있다. 그러니까 본능을 많이 이용하라는 얘기인 거죠. 이성과 지성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겁을 주고 이렇게 하면 뭐가 생길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생각에 어떤 꼬리를 무는 것들이 생겨서 결국에는 우리가 행동을 못하게 된다. 이어가 볼게요. 지성을 포기하지 않은 채 이런 백지의 수준에 도달하기란 지성적인 존재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운동선수와 배우들도 이 자연적인 상태에 도달하고자 노력한다. 제라드 드파르디웨는 이런 얘기를 했다. 당통을 연기할 때, 당통은 프랑스 혁명 때 그 혁명 운동을 주도한 정치가로서 단두대에 처형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설이. 당통을 연기할 때 나는 촬영 첫날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했다. 머리가 없으니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더 이상 연기자가 아닌 그 존재 자체가 되었다.
이 말이 의미가 있네요. 안제이 바이다 감독은 현명하게도 첫날부터 단두대 씬을 찍게 하여 드파르디웨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연기하도록 만들었다. 드파르디웨는 감독의 의중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삶의 대원칙으로 삼아 다른 부분에도 적용한다. 어떠한 것도 머리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모두에게 이로운 전략이다. 예를 들어 당신의 삶이 환희 속에 있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심지어는 왜 행복하고 왜 불행한지 따지기 시작한다면 그 환희의 감정은 계속 깎여나간다.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잃고 마는 것이다. 환희를 온전히 누리려면 지금 이 순간을 느껴야 한다. 이는 아무 성찰도 없이 순간을 겪어내는 일로 다소 야만적이고 심지어 동물적으로도 느껴질 수 있지만 드파르디웨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나는 친절이나 연민을 보이려고 노력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저 살아갔을 뿐이다.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았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밀물 때가 오면 그와 함께 밀려들고 썰물 때가 오면 빠지면서 뒤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흘러갔다는 얘기다. 생각하기를 그만두면 현재에 충실할 수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다 동양 철학적이죠. 네. 배우는 촬영팀이든 극장 안의 관객들이든 누군가 주변에 존재하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 차분한 무관심의 상태에 도달하기가 어렵다. 드파르디웨는 이렇게 설명한다. 관객들이 지켜보는 무대에 혼자 말없이 서 있는 일은 언제나 두렵다. 무대 위에 그냥 있으라고 자신을 몰아붙인다. 연극 배우들이 말을 빨리 하거나 목소리를 크게 내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클로드 레지 감독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연기하면서 침묵을 음미하면 대사는 저절로 나오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연기란 사실 무엇을 말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아는 것에 가깝다. 네. 어려운 것 같아요. 연기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아는 것에 가깝다.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아는 것에 가깝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기다리는 것.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인내력을 시험하는 동시에 인내력을 길러준다. 드파르디웨는 자신을 미래에 내던지지 않음으로써 운명과 진실과 존재를 눈부신 느릿함의 한 형태와 야생동물의 평온함을 얻고 내면을 자기만의 스타일로 풍부하게 채운다. 레지 감독이 이를 가르쳤다고는 하지만 드파르디웨는 이것을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하나의 훈련으로 여긴다.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는 학교에 갈 것이 아니라 몸을 들여다봐야 한다. 다시,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는 학교에 갈 것이 아니라 몸을 들여다봐야 한다. 몸을 살피고 호흡하고 느끼면 된다. 네,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몸에서 느끼는 이 부분이 다른 책에서 얘기하는 무의식적인 어떤 느낌, 어떤 이미지, 그 길로 가야 할 것 같은 느낌, 이런 부분들, 직관, 네. 그 길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대부분은 머리보다는 심장과 몸이 다 먼저 아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불안한 기운, 음습한 기운, 이런 것들이 그냥 말하기도 전에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이게 동양적으로는 기와 관련이 되어 있고, 이제 양자역학, 서양적으로는 양자역학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생각에 진동 파도, 주파수가 발산되고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직관과 몸, 느낌 되게 추상적인으로 느껴지지만 이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을 들여다봐야 한다. 지식이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주의와 인식의 문제다.
드퍼레디웨는 무지라는 형태로 이 사실을 증명한다. 나는 잘 모를 때 훨씬 마음이 편하다. 설명하기 힘든데 그런 상태는 저절로 아무 방해도 없이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일어난다. 모든 일에 힘을 빼게 되는 것이다. 포도를 바구니 안에 던져놓는 것과 비슷하다. 어느 볕 좋은 날 통안에 거품이 일기 시작하든가 아니든가 둘 중 하나다. 그렇게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풍년이 오면 흉년도 드는 법이다. 모든 인위적인 도구를 동원해 와인을 만들 수도 있지만 나는 고전적인 방법을 택한다. 자연을 믿는 것이다. 그에 맞서려고 하지 않는 한 자연은 언제나 옳다. 자연은 그냥 생겨난 대로 살아간다. 네, 자연에 대한 얘기. 참 동양적이죠. 네. 다양한 언어로 훌륭한 작품을 연기하는 배우가 의미의 문제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니 굉장히 뜻밖의 이야기다. 연기란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배우라면 무릇 실제 연기에 앞서 숨겨진 의미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른바 나만의 방식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드파르디웨는 오히려 그 반대로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외국어 작품을 연기할 때 나는 대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하지 않는다. 단어 자체보다 대사를 어디서 끊어 읽을지가 더 중요하다. 배우가 아니라 음악가처럼 하는 것이다. 시라노의 대사를 읽으면 글이라기보단 선율처럼 느껴진다. 알랭 레네 감독의 영화 집에 가고 싶어를 찍을 땐 전부 영어로 대사를 했는데 난 대사를 단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순간에 집중해 상황 연기를 했다. 레네가 대사 일부를 번역하여 의미를 설명해 준 다음부터 오히려 연기가 잘 안 나왔다. 말 그대로였다. 그 이후로는 진심을 다해 연기할 수가 없었고 내가 말해야 하는 문장에 갇혀버렸다. 그 씬은 수십 번도 더 촬영해야 했다. 네. 그래서 감독님들이 이렇게 배우한테 좀 꼬마 잡거나 계속 요구사항이 많아질수록 배우는 산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어떤 상황만 제시하고 그 사람의 기질과 캐릭터 자체를 보고 이제 대화를 통해서 캐스팅을 하고 어떤 사항만 주어지고 그 사람의 어떤 존재 자체를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카메라에 담아서 영화를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새로운 즉흥성이 어떤 진정성 있는 연기로 누구의 연기보다 더 리얼리티를 가진 연기로 이렇게 나올 연출을 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들은 특히나 이런 부분들도 좀 유념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저도. 네. 대사를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였다. 드파르디웨는 연기를 하기 위해 자신의 대사나 지문에 집중할 필요가 없었다. 그 누구도 바이올린이 자신이 연주하는 음악을 이해하리라 기대하지도 않는 법이다. 드파르디웨 역시 음악을 흘려보내는 악기 같은 존재다. 방법이나 이유를 알지 못할 때 그는 그것을 아름답다고 느낀다. 모순적에게도 그렇게 대사의 내용과 멀어져야만 진정한 이해가 가능해지고 그 대사를 공명시킬 수 있다. 제가 아직 이 단계에는 못 이르러서 그런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 어렴풋이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네. 이어가 볼게요.
내가 성 어거스틴의 대사를 읊으면서 단순히 글자를 넘어선 무언가를 전달하고자 노력할 때면 듣는 이들은 자신의 영혼 깊숙한 곳을 건드리는 그 떨림을 느끼게 된다. 그렇게 가다한 나의 대사는 어느새 그들을 기도하는 성인으로 바꿔놓는다. 이는 마치 잠들려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 내 목소리 하나로 아이를 이야기 속 세상으로 인도하고 그 안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도록 만드는 일과도 같다. 배우들이 읊는 대사나 출연하는 장면에 담긴 진리는 현실 세계에서도 똑같이 통하며 특히 사랑을 다룰 때도 그렇다. 통제하려고 하는 순간 사랑은 생명력을 잃고 갑자기 쇠약해지며 타오르던 불꽃마저 꺼져버린다. 통제하려고 하는 순간 사랑은 생명력을 잃고 갑자기 쇠약해지며 타오르던 불꽃마저 꺼져버린다. 네,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은 삶을 살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사랑했던 연인들을 생각해 보면 저 또한 되게 그들을 많이 통제하려고 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랑의 가면을 쓴 어떤 통제 욕망, 권력 욕망이 아니었던 일부가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후회도 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 통제하려는 그 욕망에 대해서 저는 되게 많이 경계하고 주의를 깊게 느끼려고 해요. 그래서 아직도 100% 잘은 안 되는데 네, 빠른 후회와 빠른 사과로 이렇게 좀 바꿔가고 있습니다. 네. 분명한 건 통제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 제 자신이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통제력은 안 좋다. 그리고 통제는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의 생각도 존중해야 하고 네, 나의 생각도 존중해야 하니까 싸우더라도 통제는 하지 말아야 된다. 네, 이어가 볼게요. 드파르디에는 의지나 노력의 편이 아니라 욕망과 자연스러움의 편에 서 있다. 네, 의지나 노력의 편이 아니라 욕망과 자연스러운 편에 있다. 이 말도 참 좋네요. 욕망과 자연스러움의 편에 있다. 이 문장을 읽는데 왜 저는 개그맨 이경규님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경규님과 그 다음에 유재석님의 어떤 토크나를 보면 욕망을 드러내고 욕망을 서슴없이 드러내고 자연스럽게 모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경규님이 더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웃겨요. 그래서 가식적이지 않고 내 안의 욕망들을 다 드러내고 처음에 이제 막 이경규님은 돈 얘기하면서 돈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하면서 하잖아요. 그런 걸로 시작해서 이제 캐릭터를 키워오셨는데 요즘에 부쩍 이경규님 말고도 유재석 님도 옛날에는 되게 굉장히 착했고 모든 사람들이 어떤 리액션도 다 잘해주시고 이끌어주는 어떤 그런 어떤 방송을 하셨는데 요즘에 보면 약간 경지에 다다르신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욕망도 더 드러내시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머를 이끌어내시는 부분이 이경규님과 되게 비슷한 부분이고 라고 느껴졌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드파르디에는 의지나 노력의 편이 아니라 욕망과 자연스러운 편에 서 있다. 네. 욕망과 자연스러운 편에 서 있어야 된다. 이어가 보면 말과 행동을 통해 배우와 철학자의 사이를 넘나들고 무엇보다 행동할 줄 아는 사색가였던 그는 못 모르는 얼간이들이라면 아마 원시적이라 여길 일종의 전반적인 부주의를 지향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분석적인 이성의 아니오를 삶의 자연적 특성에는 예를 외치는 고차원적인 직관의 표지이기도 하다. 분석적인 이성에는 아니오, 삶의 자연적 특성에는 예. 네. 물론 분석을 해야 볼 수 있다. 나는 그 짓을 30년이나 해오다가 결국 분석도 하나의 자기 만족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런 것 같아요. 후회와 회환. 불만을 품은 채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 그 감정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삶을 포용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이 고해성사를 들으니 루스탕이 떠오른다. 그 역시 정확히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한다. 물 한 잔만 마실게요. 루스탕이 떠오른다. 그 역시 정확히 같은 취지를 이야기한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야말로 삶의 특성으로 절대로 그 복잡성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참된 생각이란 뒤돌아보지 않고 삶 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었을 때만 찾아온다. 어리석어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행동을 이끄는 지성이 된다. 어리석어 보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행동을 이끄는 지성이 된다. 일단 행위라는 침묵에 빠져들어 생각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그 생각이 달성되는 것이다. 결국에 행위라는 침묵 속에 빠져들 때 생각은 없어진다. 루스탕이 직접적인 분석보다 최면을 선호한 이유가 이것이다. 최면은 누군가를 자기 자신으로 되돌리며 더 나아가서는 자아를 세상 속으로 들여놓아 제 위치와 관점을 찾아준다. 최면은 자기 망각의 경험을 선사한다. 문제 앞에서 괴로워하던 자아를 잊게 하고 그렇게 자아가 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도록 함으로써 자아를 아주 근본적인 물질, 즉 살아있는 존재로 되돌려 놓는다. 살아있다는 것은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삶 자체가 되는 것, 그것뿐이다. 일반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 나를 통과해 흘러가는 나 자신인 삶 말이다. 이게 밤이 늦어서 그런지 혀가 이렇게 쫙쫙 펴지지가 않네요. 네. 그렇게 되면 나라는 존재가 더 큰 총체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스인들은 이를 우주라고 부르며 각 존재가 기꺼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세계라고 생각한다. 누군가 자기 자신을 그냥 살아있는 상태의 존재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치료된 것이다. 누군가 자기 자신을 그냥 살아있는 상태의 존재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치료된 것이다. 요즘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치료된 사람인 것 같아요. 전 요즘에 그냥 살아있는 제 존재, 이런 느낌을 받은 건 사실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책을 읽고 이후부터인 것 같아요. 네. 존재 자체, 저는 굉장히 인정 욕구도 되게 컸고 무언가 반드시 목표와 결과를 내야지 내 자신이 존중받는다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교육받아 왔었어서. 네. 근데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네. 그래서 내 자신이 살아있는 자체만으로도 누구에게 어떤 따뜻한 기운도 전달해 준다는 어떤 경험도 해봤고 해서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존재 자체로 좋구나. 그걸 살짝 느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서 요즘 저를 보면 되게 편안해 보인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편안한 게 요즘에 흠이죠. 뭐 좀 해야 되는데. 네.
이어가 볼게요. 몸과 자신의 관계를 고려해 스스로의 몸 안에 자신의 위치를 재설정하는 것은 사회적인 집단, 나아가 총체로서의 환경과 자신의 관계를 고려해 자신의 위치를 그 사회에 맞도록 다시 배치하는 일과 같기 때문이다. 그런 것 같네요. 그것으로 충분하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언가를 지향할 필요는 없다. 심지어 치료라는 목표에 있어서도 그렇다. 문제가 있었다면 이제 해결된 셈이다. 만일 나 자신의 문제라 해도 그 문제는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훨씬 더 큰 무언가, 바로 삶이라는 거대한 총체 안에서 차츰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차분하게 있으면 많은 일이 그냥 벌어진다.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차분하게 있으면 많은 일이 그냥 벌어진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잊어야 한다. 이 문장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잊어야 한다. 더 정확히는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그 목표를 저버려야 한다. 화살은 활 시위를 당기기 전부터 이미 목표물의 정중앙에 있다. 사실 목표물은 우리에게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만약 멀리 떨어져 있다면 눈을 감고 쏴서 명중할 리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상태에는 모든 고의성의 배제, 그리고 목표를 지향하고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자아의 상실, 다시 말해 그 움직임에 끼어들어 하나의 완성된 동작으로서 그것과 합의를 이루는 비개인성이 요구된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고의성이 배제되고 목표를 지향하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아가 상실되고 그 움직임에 끼어들어 하나의 완성된 동작으로 합의를 이루려면 비개인성이 요구되고 개인적 퍼스널리티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네. 나다운 나를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게 부작용인 거죠. 목표를 향해 갈 때. 기다리는 법을 알아야 한다. 이 기다림은 두려움, 망설임, 그리모의 완벽주의 같은 것들과 아무 관계도 없다. 기다림이란 그저 행위의 적기는 내가 아니라 행위 그 자체가 결정한다는 사실을 존중하는 방법일 뿐이다. 내가 아니라 행위 그 자체가 결정한다. 자기 자신을 무역의 상태에 둔 채 두려움이나 조바심을 떨쳐낸다면 사물의 리듬이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필요한 여유를 가지고 제 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다소 식물 생태학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인간의 대소사에도 존중해야 할 적절한 시기와 기간이 있는 법이다. 아직 무르익지 않았을 때, 즉 때가 아닐 때 결정을 강요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분은 프랑스 분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동양 철학적인 어떤 사상이 짙은지 참 궁금하네요. 네, 이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좋기도 하고, 네, 주역의 일부분이기도 하고, 명리학의 일부분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네. 뭔가 인생에 다들 한 피크를 찌는 시기가 있고, 다시 또 나락으로 떨어진 시기가 각자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건 다 사람마다 다른 때가 있고, 내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면 그건 지금 때가 아니다. 그럼 때는 언제 오는 것인가? 맨날 이런 생각들을 하죠, 저희들은. 네. 언젠가 오겠죠. 네. 아니면 왔었는데 몰랐었을 수도 있고. 저는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어떤 누군가에게 이 사람은 전성기인 것 같다 라는 걸 주변에서 볼 때 느끼는 때가 있었는데, 막상 그 사람은 어떤 삶과 목표에 속에서 어떤 그 전성기의 어떤 쾌감과
희를 못 느끼고 계신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참 이 습관이란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느끼는 어떤 시간을 갖는 것, 명상, 이런 휴식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내가 진짜 지금 막 전성기면서 그 때가 왔을 때조차도 그 희열감을 못 느끼고 지나가는 어떤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휴식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때들을 이제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우정 어린 동료들 또는 가족 이런 게 정말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가 볼게요. 혼자 결정하고 세상에 나의 의지를 관찰하려 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나 세상의 처분을 기다리고 그 소리에 귀 기울이기로 결정해야 한다. 마음을 깨끗이 비우면 행위가 가능해질 것이다. 성찰로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문제는 대부분 행위로 쉽게 해결된다. 신발끈 묶는 법을 예로 들어보자. 어린아이에게 끈 묶는 법을 가르쳐줄 땐 말로 설명하기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편이 훨씬 수월하다. 행위를 보여주며 설명하는 것이다. 신발끈 묶기를 완전히 터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 또한 자기가 직접 묶어보는 것이다. 안 되면 풀었다가 다시 묶기를 반복한다. 어떤 문제는 반드시 손을 더럽혀야만 해결된다. 네, 현실이 그런 거죠. 네, 손을 더럽혀야만 해결된다. 신발끈 묶는 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손이다. 만약 생각이 개입했다 해도 그것은 행위의 울타리 안에서 그 행위 덕분에 할 수 있는 생각일 뿐이다. 손은 머리를 거의 쓰지 않고 신발끈 묶는 법을 익히게 된다. 몸으로 익힌 기술은 더 쉽게 습득하고 보존할 수 있다. 자전거 타기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균형 잡기란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져가며 몸으로 직접 익혀야 하는데 한 번 익히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몸에 스민 지식은 남아있다. 더 정확하게는 잊어버렸기 때문에 남아있다. 잊어버린 채로 계속 보존하는 방법. 이것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부른다. 습관이 되면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굳이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언제나 손만 뻗으면 닿을 만한 곳, 바로 우리 몸 안에서 사용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전거 타기, 운전, 외국어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한번 잘 배웠다면 잊어버릴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의 생각과 달리 아무것도 하지 않기는 이런 식으로 배워가는 것이다. 네. 빨래가 다 됐네요. 오늘 꽤 긴 시간 동안 읽고 있는데 아직 좀 더 읽어야 되는데 2장 남았습니다. 네, 기다렸습니다. 끝나기를. 예술가들은 이런 현상이 익숙하다. 피카소는 나는 구하지 않는다. 그냥 알게 된다. 라고 말했다. 이것은 건방진 천재나 할 법한 대사가 아니라 평범한 일꾼의 확신에 찬 고백이다. 그는 무언가 발견하려는 노력과 발견이라는 사건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안다. 발견을 갈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예술계에 통하는 냉혹한 정설이다. 그렇게만 해서는 번번이 목표에서 빗나가 절대 명중시킬 수 없으며 심지어 그 근처에도 도달할 수 없다. 루스탕은 이렇게 말한다. 브람스는 며칠 내내 스스로를 감금한 채 영감이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 자신이 최면 상태라고 부르는 상태에 빠지곤 했다. 이 상태가 되면 무엇도 갈구하지 않고 그냥 깨닫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다. 그런 상태의 예술가들이 무언가 깨달았다면 그건 찾기를 멈췄기 때문이거나
무언가를 구하다가 결국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지점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모든 시도와 노력은 이들을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로 몰아갈 뿐이다. 피카소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자신이 어제 그린 그림이 생애 마지막 그림이었다고 생각하던 시기가 있었다. 자기가 다시는 그림을 그릴 수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저녁마다 엄청난 광기에 사로잡혀 그림에 몰두할 수 있었다. 저절로 깨닫기 위해서는 모든 희망을 버리고 자기 자신은 물론 어떠한 목적도 저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차분한 상태가 되면 많은 일이 벌어진다. 그것도 아주 쉽게. 네. 이 책, 이거를 이제 이 책에서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차분한 상태가 되면, 편안한 상태가 되면 많은 일이 벌어진다. 이게 양자역학적으로도 보면 내 주파수 상태가 어떤 받아들임의 상태, 편안한 상태, 이완된 상태이고 또 하나는 내가 어떤 그런 긍정의 생각에 대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끌어당김과 어떤 동시성이 발현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제 생각에 제가 느끼기로는 이완과 편안함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서 현재를 상상하는 또는 어포메이션을 하는 이런 게 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관성이 상당히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일단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학습은 몸을 통해 해야 한다. 네. 반복 숙달을 몸을 통해 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목표를 가지고 꾸역꾸역 노력하는 형태가 아닌 내가 즐거움에 대한 욕망을 가진 어떤 동기를 가진 상태에서의 어떤 집중의 상태와 그 다음에 그것을 매일매일 1시간에서 몇 시간 사이에 어떤 꾸준히 계속하는 것들에 대한 반복을 지나갔을 때 이런 나도 모르게 그 축구선수 지단처럼 이렇게 다음에 해야 될 일을 알아서 움직이게 되는 그런 몰입과 집중의 상태에 내가 없는 내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상태까지 가는 네. 그런 지점이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가 볼게요. 예술 세계에서 통하는 것은 모두가 영원한 창조의 상태에 있는 일반의 세계에서도 똑같이 통한다. 진정한 변화를 이루고 싶다면 의지나 계획에 의존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스스로를 이해하는 지름길은 자기 자신을 통하는 길이 아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부인의 입장에서 상황을 새롭게 바라보아야 한다. 스스로를 이해하는 지름길은 자기 자신을 통하는 길이 아니다. 요 문장이 저는 조금 어려웠는데 이게 내 안에 어떤 가슴속에 무의식적 느낌을 느끼는 것과 되게 배치되는 의견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어려웠거든요. 네, 좀 더 이어가 볼게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부인의 입장에서 상황을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 주변의 모든 것이 저절로 우리를 찾아오도록 내버려둘 필요가 있다. 이건 이제 받아들임에 대한 문제인 거네요. 네,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네. 루스탕은 아이를 가만히 두지 못하고 계속 잔소리를 하게 된다면 자신을 찾아왔던 한 여성의 사례를 예로 든다. 나는 그 여자에게 검지 2개를 서로 겹쳐놓은 뒤 이 손가락들을 떨어뜨리려는 노력이나 떨어뜨리고 싶다는 생각 따위는 하지 말고 그저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여자는 자기가 왜 이곳에 왔는지조차 잊어버린 수준까지 자신을 내려놓았다. 20여 분이 지났을까? 손가락이 스르르 떨어지자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일주일째 다시 방문한 이 여성은
아이와의 관계가 개선되었을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관계도 좋아졌다고 이야기했다. 즉, 문제에 대해 아무리 열심히 생각한들 아무 효과도 없는 것이다. 행동 하나면 충분하다. 로즈탕은 이것을 카페 종업원의 신비라고 불렀다. 종업원이 지나가요를 외치면 자신의 손에 놓인 쟁반 위의 음료들은 거리를 또 보지도 않은 채 앞으로 밀치고 나아가는 모습을 그려보면 된다. 중요한 것은 생각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길을 알려줄 수 있게끔 그 다양한 면모를 받아들이는 일이다. 네. 중요한 것은 생각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길을 알려줄 수 있게끔 그 다양한 면모를 받아들이는 일이다. 네. 네, 이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삶의 동시성과 양자역학, 모든 어떤 우주에서 하는 이야기,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보내거나 어떤 상황을 처하게 두거나 하는 것들을 사실 목표나 계획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놓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놓치니까. 네. 그래서 어떤 주변의 어떤 동시성의 제한들에 대해서 좀 귀를 열고 눈을 바짝 뜨고 있으면 이런 일이 나한테 왜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나를 위한 어떤 시그널일 때가 꽤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몇 번은 느낀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공감이 좀 됐습니다. 오늘은 분량이 좀 있어서 일부러 좀 속도를 좀 빠르게 읽었는데요. 잘 들리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